글쎄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제 우리가 작년에 되게 좀 희한한 경험을 좀 했다는 거예요. 딱 이맘때요. 작년 딱 이맘때쯤에 뭐 세계 경제가 막 아무튼 뭐 주가 폭락이 뭐 하다가 한 달 지나니까 뭐 다시 주식이 뭐 두세 배 막 뛰더니만 지금 3,400 올라가고 막 희한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또 자영업자들도 지금 다 죽어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하게 경제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지 말 길이 없는. 흔히 얘기해서 뭐 K자 해가지고 K가 왜 이렇게 갈라지지 않게 K자 모양이 그래서 K자 성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올라가 한쪽은 내려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되게 양극화된 그런 현실을 좀 엿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되는지 또 그런 우리 주변 상황을 좀 잘 이해하고 해야 또 앞으로도 된 어떠한 그 경제가 그렇게 될지도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작년에 제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각 나라별로 어떠한 조치들을 취했는지 갖다가 그냥 정리해 놓은 거예요. 뭐 이걸 제가 뭐 한자 한자 보면서 읽겠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는 세계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다 합심해가지고 너는 할 거 없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는 그런 상황이 없다는 겁니다. 뭐 미국부터 해서 뭐 중국 뭐 여기 다 유럽 뭐 프랑스 해가지고 보면 이제 다 중앙은행들이나 뭐 국가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을 했듯이 뭐 현금 살포도 하고요. 부설 기업 있으면 채권도 다 매입해주고 또 뭐 빚 도산할 것 같으면 다 보증 서주기도 하고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무튼 쏟아 부을 수 있는 거 다 쏟아부는 방식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조치를 취했는데 제 생각은 상당히 그 전격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위기가 터지면 이 위기가 뭔지 몰라서 어리버리하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마련인데 상당히 의외로 뭔가 좀 정책 공조가 되게 잘 이루어진 케이스. 그 얘기는 그와 같은 일을 뭐 과거에 뭐 한번 경험해봤거나 혹은 그걸 대비하는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좀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발점을 어디서 봐야 될까? 2008년 금융위기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진행되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코로나19가 터진 거니까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어떻게 위기 대응에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조치가 취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13년 전, 12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가서 올라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뭐 아마 지금 인터넷을 보시는 분들은 글자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글자 하나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 그게 중요한 거고 뭐 뒤에 인도, 체코, 뭐 필리핀 해가지고 뭐 많습니다. 뭐 태국 뭐 해가지고 베트남 뭐 뉴질랜드까지 해가지고 심지어 뭐 이제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양적 완화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이 막 채권 매입도 우리가 뭐 양적 완화 하면 뭐 되게 무슨 뭐 돈을 많이 풀어서 무슨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인데 전혀 뭐 그런 거 뭐 고민할 계제도 없이 전 세계가 다 아무튼 쏟아부을 수 있는 모든 정책량을 다 쏟아붓는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고 특히 금융을 중심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2008년 금융위기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시나마 한번 회상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2007년 서브프라임 차트라 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1년 전에 아무튼 뭐 그때 이제 뭐 몇 개 기업들 막 큰 거 쓰러지고 하면서 많이 많았어요. 근데 여전히 그 당시 이제 미국 재무장 장관 이 사람이 걱정 없다. 이때가 아마 2008년 8월인가 9월,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터지기 한 달 전이니까 두 달 전쯤에 이제 인터뷰한 기사인데 마치 우리나라가 97년 외환위기 터지기 한 달 전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도 이제 경제 관료들이 한국 경제 문제 없습니다 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폭삭했던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이러다가 바로 이제 그 다음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8년 9월 15일 위기다 뭐다 아니다 설왕 완례하다가 2008년 6월 16일 날 15일 날 리만 플러스가 화산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위기가 터지니까 그제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위기를 인정을 하고 긴급 구제금융 의회 신청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 재무장관, 미국 재무장관인데 무릎을 꿇으면 그때 일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원 의장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구제 금융안 제발 통과시켜 달라고 막. 근데 문제는 당시 집권당이었던 공화당이 이걸 깼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 이 사람이 이제 아니 뭐 하는 거냐? 니들이 그거 준비한다고 해서 깨놓고 말이야. 그래서 다시 또 얘를 또 수습해가지고 9월 한 말쯤에 7천억 달러 수준의 긴급 구제 금융이 통과가 됩니다. 7천억 달러. 그 당시 7천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큰 돈을 생각했지만 매우 약소하죠. 불과 한 달 전에 바이든 정부가 경기부양한다고 내놓은 게 2조 달러거든요. 2조 달러니까 이게 몇 배입니까? 1.5배쯤 되나요? 3배요. 3배인가? 3배네, 3배. 그리고 2조 달러 부양 정책 전에 이미 작년에 몇 조 달러씩 막 했었고, 앞에 인프라 투자도 몇 조 달러, 그러니까 기본이 좁니다, 천억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몰라서 그냥 7천억 달러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의회에서 뭐 통과되니 많이 뭐 그거 하다가 더 아사리 판다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제는 결국에는 중앙은행 야사입니다. 어쩔 수 없다. 지금 의회가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적으로 그냥 중앙은행법에 나와 있습니다. 금융안정조치를 취해서 뭐 개입할 수 있다는 어떤 조항이 있어요. 그걸 근거 삼아서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그냥 막 지원하는 거예요. 아무튼 2천억 달러 지원해주고 또 뭐 지원해주고 또 3천억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다 뭐 인수할 때도 해주고 해줘가지고 7천억 금융구제금은 뭐 말도 아니죠. 이거는 저리가 될 정도의 많은 액수를 즉 유동성 공급을 해줬고 이거 다 정리한 거거든요. 1,000억, 9천억, 8,500 해가지고 정리한 거고요. 그러면서 한 몇 달 뒤에 1차 양적 완화를 진행하면서 된 대규모 조단위해진 그런 채권 매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그 당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커다란 핵심 주체는 누구냐? 혹시 마이크 잘 들리나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은행이다.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이제 오늘도 제가 제목을 중앙은행의 변신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이 중앙은행이라는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주 대표적인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좀 이때부터 좀 변화된 어떤 경제 상황의 핵심 코어로 우리는 중앙은행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어렵죠. 무슨 아무튼 다 채권 매입해주고요. 빚 보증 서주고 다 그런 거예요. MBS 주택 담보증권 이런 거 막 매입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기체를 매입하고 이런 식으로 금융 안정화 조치를 취하면서 1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위기를 어쨌든 시스템이 완전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 이번에 작년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도트 프랭크포트 말이 어려우니까 굳이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아무튼 미국 중앙은행 보게 되면 긴급 대출 제도라는 게 있어요. 긴급하게 아무튼 돈 꽂아줄 수 있다 이런 걸 명문화 시켜서 아무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중앙은행도 조치를 취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어느 파산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면 하는 유동성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뭐라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제약 조건을 좀 완화시켜서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규에 걸면 규례를 포에 걸면 포그레처럼 그래서 제약 조건을 상당히 완화시켜서 작년에 연준 즉 미국 중앙은행이 전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다음과 같이 취하는 거니까 왼쪽에 있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 했던 거고 오른쪽이 작년에 했던 건데 대부분 비슷한 겹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개 더 추가된 게 있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게 몇 개 더 추가된 케이스거든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이제는 그냥 아예 그 중앙은행이 발행시장에서 회사채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회사들이 채권 발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즉 부실기업들 다 쓰러져가는 부실기업들 그냥 직접 다 매입을 해서 다 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조치는 그런까지 안 했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하지 않았는데 이때는 아무튼 유통시장이든 발행시장이든 또는 CNBC, CNBC는 상업용 모기지라고 보시면 이게 MBS 두 가지였거든요. 주택 모기지가 있고 상업용 모기지가 있는데 상업용 모기지는
2008년에 안 했습니다. 저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서민들 어쨌든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상업용 모기지까지 죄다 그냥 뭐 아무튼 돈 쏟아부을 수 있는 데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규모도 더 컸지만 지원 대상이나 아무튼 여기도 대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다. 그만큼 되게 전격적이고 되게 정강석화처럼 대규모의 자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럼 그렇게 그럼 돈을 쏟아붓는데 그럼 돈을 쏟아붓게 돼서 돈이 돌아가는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건 살짝 그냥 교과서, 경제 교과서에 있는 개념을 갖고는 잠깐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뭐 돈을 쏟아붓고 뭐 채권 매입해주고 한다는데 어떻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돈이 만들어지고 하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화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러니까 중앙정부, 그러니까 행정부가 국채를 발행을 하면 그 국채를 중앙은행에 삽니다. 중앙은행에 사니까 산 만큼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찍어주는 거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주는데 규칙이 한 가지 있어요. 중앙은행이 뭐 자기 친구 그냥 아는 사람 돈 찍어주시기 그냥 찍으면 안 되고 반드시 어떠한 자산, 채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돈을 찍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처음에 만들어지는 과정의 첫 단계는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의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넘기고 그 발행된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면서 그 돈을 행정부에 주고 그 돈 갖고 이제 정부가 운영되는 거죠. 처음에 나라를 만들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뭐 경제적으로 뭐 돈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에 돈을 만드는 순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종잣돈을 갖고 이제 뭐 그 돈이 이제 자금 시장, 뭐 채권 시장이나 어떤 흔히 말하는 시장에 막 돌고 돌면서 된 돈이 점점점 만들어지는 건데 첫 출발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는 국가는 중앙은행부터 이제 자금을 이제 공여받지만 또는 이제 시중은행들, 시중 그 채권 시장이나 이런 그 국채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돈을 얻기도 하죠. 또 그런 국채를 또 중앙은 또 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을 어떤 법과 제도에 의해서 통제함으로써 신용 창조를 통해서 이제 신용화폐를 관리를 합니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화폐제도 기본 메커니즘인데 여기까지는 다 교과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제대로 읊은 거고요. 그럼 이제 문제 여기인데요. 여기. 그러면 재무부가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중앙은행에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게 일종의 대차 대조표인데 그러면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자산에는 부채가 있고 국채만큼의 화폐를 발행해서 이게 부채가 되는 건데 부채라는 개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의무, 책임.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저 화폐 발행한 거에 책임을 져준다. 내가 1,000억을 발행했으면 1,000억만큼의 화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보증해 주는 거죠. 그럼 보증해 줄 수 있는 그거는 뭔가 힘이 있어야 보증해 주는 거니까 그 보증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만큼의 부채가 있으니까 그 국채를 근거로 이만큼의 화폐 발행한 거를 우리가 보증해 주겠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자산, 중앙은행이 매입한 자산이라는 거는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 즉 국채가 되는 건데 그러면 중앙정부도 이 부채를 책임질 수 있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자산인데 여기서의 자산은 보통 세금이라고 얘기하죠. 세금이 거치면 그 세금으로 이제 빚을 메워주고 하는 거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에 돈을 만들 때는 세금이라는 게 없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세금으로 돈을 버는 건데 처음에 돈을 만드는 첫 단계에서는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처음에 일단 돈을 만들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그러면 이 조세는 뭐냐? 만약에 세금이 거쳐서 돈이 있으면 부채를 찍을 필요는 없었는데 즉 이 세금은 어떤 세금이냐? 미래에 거칠 세금이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만들었을 때 이런 돈이 시중에 풀려서 경제활동이 막 벌어져 가지고 뭔가 노동가치물이 막 생기고 된 뭔가 부가 형성이 되고 하면 그 중에 일부를 걷어서 갚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를 제가 미래 조세라고 한 거는 지금 걷어서 생긴 돈이 아니라
경제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 얻어질 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국가가 뭔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얻어질 커다란 부가 있으면 그 부의 일부가 이제 세금을 거쳐서 된 이러한 화폐 시스템이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찍어가지고 뿌렸는데 경제 활동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이 시스템이 안 되는 거겠죠? 네, 그렇잖아요. 돈만 뿌렸을 뿐이지 전혀 돈이 뭐 작동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효용을 만들어내거나 부를 창조하지 못하면 그러면 미래 자산이라는 거는 없는 거니까 개념적으로는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 거니까 당연히 화폐 시스템이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돈을 만드는 과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쉽게 얘기해서 경제를 잘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생산을 더 많이 하고 경제 활동을 이제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흔히 돈맥경화를 하면 돈이 안 돌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때 중앙은행이 다시 나서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돈을 찍는 방식으로 해서라도 돈을 공급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마비가 돼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은 상황이 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역시 이제 이 시스템을 중심에 쥐고 있는 중앙은행과 국가 행정부가 서로 이제 협력하에 자금을 살포함으로써 어쨌든 돈이 돌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돈이 돌아가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이런 거 막 사주고 한 거예요. 뭐 채권도 매입해주고 뭐 주택 모의기지도 사주고 뭐 국채도 사고 뭐도 사고 아무튼 금융시장 시스템을 갖다가 지원해가지고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된 이런 어마어마한 조치들을 취한 겁니다. 그 취했던 과정은 이제 기본적으로 화폐 시스템에서의 이런 과정과 동일한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중앙은행의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돈들이 움직이는지를 이제 도식적으로 보여준 건데 중앙은행이 이러한 민간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회사채도 사고 뭐도 사고 국채도 사고 해가지고 돈이 더 들어가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채권도 발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중간에 금융시장을 싹 지어놓고 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것처럼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인수해서 돈을 넘기는 구조랑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중간에 징검다리가 되는 놈을 싹 가져놓고 생각하면 본적으로는 중앙은행의 돈이 정부로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그나마 그 돈 가지고 재정 투입하고 분기 불황해서 아무튼 뭐 아주 붕괴되는 상황까지 안 간 채로 이제 꾸역꾸역 오게 된 겁니다. 뭐 가게나 기업이 뭐 돈 쓰지 않는 상황이니까 남는 건 정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정부가 다 이렇게 긴급 조치를 취해가지고 경기 부양책 쓰고 뭐 해가지고 그나마 위기를 이렇게 지연시켜 왔던 거죠.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러한 각종 채권 매입을 통해서 민간 금융시장의 시스템을 일단 붕괴되지 않게 금융시스템을 위기를 해소시키는 역할 하나와 함께 그 과정 속에서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대거 매입했는데 그러면 국채를 대개 매입한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요인이 생겨서 정부로부터 새롭게 이제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이제 수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그리고 우리는 많이 좀 몰랐지만 국채 금리가 상당히 많이 내려갔다. 즉 재정의 어떤 여력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그 얘기 했잖아요. 그 한 2000년, 2000 몇 년인가? 14년쯤인가? 15년쯤인가? 그때는 마이너스 금리라는 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마이너스 금리. 마이너스 금리 나오면서 이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면서 이제 부채 금리가 실제 독일 정부의 부채 금리가 마이너스 0.05%가 떨어진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 현실적으로 벌어지기도 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마이너스 금리가 현실화된다는 게. 그만큼 국채 금리가 많이 내려갔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1%, 2%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10년, 3년 이런 장기 국채들이 그러므로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자금을 조달해서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한편에서 생기게 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중앙은행이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을 샀는지를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이건 영어로 돼 있죠. 이건 이제 미국 중앙은행 그 대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게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요 밑에 있는 게 단기 국채. 단기 국채를 하면 한 1년짜리. 1년짜리 단기 국채들. 그리고 약간의 그런 금융상품들. 그 정도를 이제 중앙을 갖고 있었다가 요때 금융위기가 빵 터지니까 이제 사기 시작합니다. 뭐 당시 이제 뭐 문제가 되는 금융기관 채권들도 매입하게 하고요. 그러다가 1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되면서 1차 양적 완화 시기에 부채를 대거 매입하게 되고 또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게 MBS 주택 모기지 증권 그리고 국채를 매입하는데 국채는 장기 국채를 전환이 돼요. 장기 국채. 원래는 그 평상 흔히 얘기해서 위기 전에 단기 국채는 1년짜리 이렇게 그렇게 이제 장기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행정부 그러니까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오랫동안 빌릴 수 있는 여력이 크게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정부가 다 매입해 주는데 장기 국채 뭐 10년짜 30불짜리를 이제 막 매입해 주니까 그만큼 전체 부채 금리가 다운되고 정부가 국채 발행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그 MBS 매입한 양 규모고요. 밑에 있는 게 이 장기 국채 매입한 양의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2008년 금융위기와 전격적으로 다른 부분이 할 수 있게끔 위에 보라색이 살짝 있는데 요건 약간의 파생 금융 상품들 중에 기업들 지원하는 정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MBS 주택 시장 부양하는 거하고 그리고 부채 매입을 통한 자금 조달. 그러다가 이게 한 2016년 중반쯤 돼가지고 양적 완화가 된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이제 양적 완화 종료니 뭐니 해가지고 살짝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상화 조치니 못 줄어들다가 하다가 이제 작년에 터진 거죠. 2020년 빵 터지면서 그 전까지 한 10년 동안 어떤 그 규모 매입 규모에 거의 한 2배 되는 수준으로 늘어난 이게 불과 몇 달 만입니까? 한 6개월 만에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이게 9월까지 데이터를 알고 있는데 데이터가 디셈버니까 12월이네요. 그러면 대략 한 3월 달부터 한 12월 달 9개월 만에 지금 중앙은행이 사들인 채권 매입 규모가 그 전에 10년 동안 2008년부터 매입했던 우여곡절부터 막 옥신각신해서 왔던 거 그냥 가볍게 그냥 거의 2배만큼 이제 매입하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되게 전격적으로 시행됐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위기 터졌을 때는 이게 어떤 위기인지 몰라서 막 설왕설래하면서 되게 좌충우돌하면서 막 신나게 이렇게 왔는데 이번 위기 터졌을 때는 되게 뭔가 전광석화처럼 이런 조치들이 이루어졌던 거는 그만큼의 이 과정 속에서 일종의 위기관리 대응책을 배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된다. 예전에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막 되게 뿌락뿌락 해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다르다 상황이. 우리가 그렇게 위기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플랜 B가 이미 있었고 그 플랜 B에 따라서 이만큼 매입한 거예요. 요거 매입했을 때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완전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미쳤구나 이러다가 돈이 폭발해가지고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 오니 뭐 온갖 그냥 설들이 만무했지만 다 착장 속에 어떤 그런 논쟁들에 불과했고요. 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크게 이런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금융시장은 계속 잘 돌아가고 있고 물론 아까처럼 실물 경기는 하락하면서 금융시장만 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어쨌든 시스템 가치가 붕괴되는 건 매우 빠르게 막았습니다. 저는 되게 매우 그래프상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순간 몇 달 만에 그냥 10년치 했던 걸 몇 달 만에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게 미국만 그랬냐? 이게 전 세계가 다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위에 있는 노란색으로 표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중국, 여기 중국 임의은행입니다. PBOC. 그리고 여기 연두색, 요게 BOJ, 일본은행, 일본. 그리고 파란색, 요게 ECB, 유럽중앙은행이고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저 미국, 이건 빨간색인데요. 미국 못지않게 다른 나라들도 보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이든 뭐 영국, 아니 유럽, 뭐 중국, 일본 해가지고. 그래서 양적 완화가 전 세계적으로 고루 시행이 됐고, 그 규모도 이제 다들 어마어마했다. 보십시오. 마치 코브라가 탁 세고 있는 것처럼 이런 방처럼 쓰잖아요. 그냥까지 쭉 기어가다 툭 쓰는 것처럼. 그만큼 이제 전격적으로 모든 나라들에게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위기가 상당히 빠르게 이제 몇 달 만에 반전됐죠. 이게 뭐예요? 잉크가 새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근데 제가 또 하고 싶은 얘기에서 그럼 이런 양적 완화는 꼭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요국들 큰 얘기해서 기축통화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려고. 이게 어느 나라인 것 같습니까? 여기도 그쵸? 양적 완화 2008년 금융위기 때 좀 뭐 하면서 꾸역꾸역 하다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했죠. 뉴질랜드, 호주 옆에 있는 작은 나라. 뉴질랜드 중앙은행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제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해서 이제 뭔가 위기를 갖다가 전격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정강석화 같은 정책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실제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이 대체대표를 봐도요, 이런 식의 조치를 어마어마하게 하면서 채권 매입하고 뭐하면 아무튼 이제 위기 극복에 다 이제 동참했던 거죠. 전 세계가. 그러니까 일종의 10년 동안의 경험이 일종의 교과서처럼 이제 교훈이 있었고,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중앙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어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꺼리낌이 없어지고 언어할 거 없이. 자, 그래서 자, 근데 그러면 양적 완화의 전개 과정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다 이루어졌긴 했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좀 그 과정 자체는 좀 국가별로 상이할 수가 있다는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 이게 아까 말씀드린 미국 얘기예요. 미국 얘기고.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요, GDP 대비. 그러니까는 아까는 그 총액 전체 그 액수 총량 갖고 그린 그래프고, 위에 다시 보시면 이거는 총량, 돈의 총량, 이거는 총량인 거고, 그다음에 요 두 번째 거는 GDP 대비. GDP 대비. 왜 GDP 대비를 우리가 보고 싶은 거냐면, 나라마다 경제 규모도 다르잖아요. 경제 규모가 좀 크면 또 돈을 좀 많이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로 보게 되면 좀 나라별로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히려 미국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GDP 대비 보면 많이 안 한 겁니다. 일본 보십시오. 일본 어마어마하지 않죠? 몇 배입니까 이게 지금? 누구로 하다 4배네. GDP 대비 규모로 놓고 보게 되면 일본이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도요, 사실 오래전부터 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미 이전부터 잃어버린 10년이 뭐니 해가지고 90년대 한참 이제 경제위기 없고 하는 그 과정에서 2000년대 넘어오면서 일본 은행이 전격적으로 된 양적 완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먼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미국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일본이 하고 있었어요. 일본이 하고 있다가 일본 하는 거 보고 이제 미국도 뭐 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격적으로 했던 거죠. 그리고 요 노란색, 요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GDP 대비 규모로 놓으면 더 줄고 있죠. 무슨 뜻일까? 총량은 늘어났는데 그만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GDP가 커졌던 거예요. GDP가 커지는 속도가 더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놓고 보게 되면 오히려 중앙은행의 이런 양적 완화 조치를 통한 화폐 공급은 더 계속 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국은 되게 성장하는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같은 돈을 풀었지만 돈 푼 것만큼 더 많은 이제 경제 활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었죠. GDP 대비 규모로 보면 어쨌든 계속 증가는 합니다. 물론 미국은 되게 풍성하죠. 그만큼 미국도 경제가 뭐 되게 위기다 보다 했지만 심각한 건 아니었고, 오히려 제가 보기엔 유럽이 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붙었고, 일본이 되게 특징적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도 일본 많이 싫어하니까 겉봐라 일본 망할 것 같다 하는데, 이제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나라별로 놓고 보게 되면 되게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저기 인터넷 보시는 사람들에서 써주겠습니다. 여기가 일본,
그리고 이게 중국, 그리고 파란색이 유럽, 빨간색이 미국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나라마다 이제 정계 양상은 달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양자관의 선두자인 그 일본이 어떻게 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봐라 이렇게 지금 GDP 대비 뭐 거의 무슨 뭐 천정부지로 막 비슷한데 화폐가 어마어마하게 풀려가지고 무슨 나라가 망할 거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이 중앙은행이 도대체 뭘 샀는지를 보셔야 되잖아요. 아까 여기서요. 바로 국채를 되게 많이 샀거든요. 물론 MBS 같은 주택 모기지도 많이 샀지만 거의 뭐 상당수 양이 국채입니다. 국채.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대부분 다 사는 게 국채입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국채를 보시면 이게 파란색 국채. 여기 총량인데 빨간색이 총량인데 이 파란색이 지금 국채다. 국채. 그래서 이제 실제 그래서 일본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230%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230% 되는 이 국채의 상당 부분을 누가 갖고 있냐?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국채에 대해서 중앙은행장이 갑자기 일본 무슨 총리를 찾아가가지고 당장 내일까지 빚 갚아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할 리가 있나? 중앙은행장이랑 행정부 수장이랑 서로 짜운돼가지고 이제 하는 그렇게 정책 공조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국채를 들고 와가지고 도면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만큼 국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절반 반절 순간 제가 또 반가이란 말을 뻔했습니다. 순간 하면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200%가 넘는 국채 비율을 얘기하면서 일본이 망할 것이다 라고 호들갑하는 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국채들을 또 누가 갖고 있느냐? 외국인들 갖고 있으면 문제가 크죠. 자금 밑에 많지만 테니까. 근데 대부분 다 국내에서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정국 같은 또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처럼 연기금들이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갖고 무슨 뭐 자금 밑에 할 이유가 없죠. 언젠가는 이제 그런 거 국민들 이 기금을 이제 연기금을 줘야 되는 거니까. 사실 그 내부에서만 돈이 돌기 때문에 뭐 이 국채 갖고 뭐 일본이 뭐 망한다 이런 거 전혀 쓸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관의 선부자 역할을 했던 일본의 사례를 보게 되면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일본도 하는데 우리하고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일본도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뭐 문제될 거 없는데 뭐 그냥 그 무슨 정부가 뭐든 돈 좀 늘리겠다고 하게 되면 그게 그런 애 있잖아요. 국가 부채가 뭐 한 사람당 얼마인데 뭐 망할 것이냐 이런 얘기 떠드는 거 우리가 이제 현혹되지 말자. 다음 시간에 제가 주로 우리나라 얘기할 건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그 국가적 문제에 대해서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게 아닌 거죠.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돈을 쏟아부어도 경기가 이렇게 잘 안 살아나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지금.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 아까 말씀대로 되게 양자완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했는데 요거는 실제가 데이터를 딱 비교해 본 건데요. 이 빨간색이 그 S&P 500이라고 미국의 주식을 보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다우지수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에 이제 뭐 워낙 뉴스에서 다우지수 이런 주식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다우지수 30 해가지고 30개 주요 기업들 모아놓은 이런 지표가 있고 S&P 500은 500개 기업들 모아놓은 우량 기업 500개 모아놓은 지표들인데 두 개를 보통 많이들 씁니다. 보시면 500개 모아놓은 그 S&P 주식 주가가 이렇게만 늘어났는데 요거랑 아까 말씀드린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행 요 세 국가 이 주요 세 국가가 흔히 말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풀 거. 그래서 토탈 어셋은 그 자산 이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 그 자산만큼 돈을 풀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서로 비교해 놓은 거예요. 딱 정확하게 양적 완화하면서 돈 풀리는 그 양만큼 정확하게 이제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은행의 그런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가
결국은 주식시장 부양의 커다란 버팀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같이 뭐 한두 달 사이에 주식시장이 반전해서 그냥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주식 호황을 했던 데는 그런 전격적인 그런 자산 매입과 함께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에 어마어마하게 자산 매입했잖아요. 전 세계 나라들이, 중앙은행들이. 그거 한만큼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런 K자 형태의 양극화된 경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어찌 보면 지난 10년 동안 2008년부터 지금까지 위기 대응 조치의 어떤 결과물이다,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다우지수, 아까 S&P 다우지수 얘기한 겁니다. 이거 2008년도에 한번 꼬꾸라졌죠? 졌다가 이때부터 양정화랑 해가지고 막 여기까지 온 건데 이것도 2015년까지만 한 거고요. 제가 그 후에 조사한 건 여기까지 2020년까지 보게 되면 그래프를 보면 별로 약소해 보이죠? 2008년 살짝 내려갔다가 주장창 올라왔습니다. 와, 이거 이게 작년 2018년 여기 왔고 이때가 지금 코로나 위기 터지면서 잠깐 내려온 건데 아마 또 올라갔죠? 다시 올라와서 지금 거의 뭐 3만 선까지 안 나왔지. 이거 왔으니까 대주 정도까지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살짝 내려도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2021년이니까요. 예. 아무튼 이게 지금 현재 국면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정말 이 두 번의 엄청난 위기가 왔다고 하는데 주식들만 놓고 보게 되면 별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잠깐 감기 좀 왔다 지나가는, 센 감기 한번 왔다가 지나가는 그런 느낌처럼 주식시장은 논하는 시장이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때 사둘 걸. 사뒀으면 이게 몇 배입니까? 지금 10배가 완전 초대박 나는 건데, 예. 물론 모르죠. 사람이 이때는 이제 곧 망할 것처럼 다 생각하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지금 작년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조치를 통해서 계속 이어온 그 추세와 함께 봐야 한다는 거. 요거는 이제 뭐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흔히 말한 고위험의 채권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넘어가고요. 아무튼 뭐 이런 무실 채권 같은 경우도 이제 채권 가격들이 막 뛰면서 금융시장에 막 그냥 호황을 이뤘고, 요거는 이제 그 기업들이거든요. 뭐 기업이라 하게 되면 이제 제조업들 포함해서 이런 기업들 그런 거 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2008년에 한번 위기 크게 한번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수익률을 다시 극복을 해가지고 그래서 대략 한 2015년, 2010년대 중반쯤 되면 다시 그냥 기존 정도보다 더 높은 세금 공제 후 이익을 좀 추산한 건데 그만큼 이제 뭐 기업들도 이제 혜택을 많이 받았던 거죠. 이거는 제조업 관련된 거고, IT 산업인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부양 효과에 의해서 2014, 15년도까지 피크를 찍었다가 조금 내려왔긴 했는데 내려온 수는 그 금융위기 전 수준과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없으니까 사실 뭐 기업들이 어떤 이익이라 이런 것도 큰 훼손은 없는 채 올 거다. 많이 또 이렇게 혜택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기업들의 순영업이익와 뭐 기업이윤 그리고 세금하고 내고 난 다음에 남는 이익. 그래서 세후 기업이윤만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내려간 거를 뭐 상대 생각하고 남는 만큼 이제 혜택을 본 거죠. 금융시장의 어떤 이러한 어떤 혜택을 다 이제 기업들도 금융화 된 상태에서 다 금융시장에서 다 기업도 다 똑같이 활동하고 있으니까요. 자, 근데 그러면 그렇게 된 한쪽에서 이제 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실제 그럼 실물경기는 어땠느냐? 처음에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이제 많은 흑자들이 그런 양적완화 조치들이 화폐에 대한 뭐 신뢰를 뭐 깎아먹어서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돈을 그렇게 많이 풀면 어떻게 된다는 좀 말은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통했던 거 실제 실물경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물경기는 오히려 이렇게 돈을 풀었는데도 뭐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안 올라가지? 하면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게 아닌가? 즉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이 제기됐던 거죠. 저성장 국면으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요,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인플레이션율하고 그 이후를 보게 되면 좀 평균적으로
레벨이 내려갔으면 알 수 있죠. 대충 뭐 눈대중으로 봐도 한 요 정도가 평균 레벨이었다 한다면 지금은 한 요 정도. 그래서 이제 2%를 하회하는. 그러니까 어쨌든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풀어도 실제 그게 실물로 돌아가서 뭐 이렇게 돈을 뭐 자극시켜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데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 주식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만 돈이 돌고 있는 거고. 지금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2000년 2010년쯤 전 세계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냐면, 봐라 이게 처음에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막 했는데 인플레이션은커녕 지금 디플레이션이 올까 싶어서 되게 전 세계가 일종의 디플레이션 공부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이때 막 2015년쯤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경제 좀 후천하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0%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는 이제 돈 쏟아부어도 된 물가 오름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즉 서민들의 돈은 후주머니로 돈이 안 가는 거죠. 사람들이 구매력이 점점 높아져야 인플레이션도 일어나는 건데 돈 주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2015년, 16년쯤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이 세계가 성장이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게 아니야.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3저현상. 이게 바로 뉴노멀이다. 뉴노멀. 뉴노멀이라고 하는 용어가 회자가 되면서 올드노멀. 옛날에 생각했던 어떤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어떤 수치랑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정상이라는 거죠. 노멀이 정상이라는 얘기인데 새롭다. 그러니까 새로 판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체제가 바뀌었다. 그래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지금의 2010년대 경제를 파악하는 주요 키워드였는데, 뭐 낮은 금리에도 물가는 오르지 않고 성장도 되지 않는, 그러면서 주식시장만 놀아는 이런 양극화된 경제가 2010년대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뉴노멀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멋있는 말로 붙여서 했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판이 바뀌었다. 뭔가 상황이 좀 바뀐 상황이 있다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제 중앙은행보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하지 마. 자꾸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주저주저하지만 인플레이션 따위 지금 시스템 자체가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가 아니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싸워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거, 디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이 중앙은행이 되게 중요한 책무였는데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미국 중앙은행이 그 책무를 뒤로 밀었어요. 이제부터는 오히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끔 하겠다. 워낙 돈을 쏟아부어도 뭐 물가가 상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성장 국면을 탈출하기 위해서 온갖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중앙은행의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과서에서 설명되고 있는 중앙은행의 어떤 역할과 책무는 완전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반적으로 지금. 네. 이게 실제 인플레이션의 그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이제 금융시장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성장했던 거죠. 여기에 금융시장이 성장했던 것도, 그럼 2010년대 돈 풀어서 그렇게 된 거냐? 이미 그 전부터, 이미 80년대부터 소위 말하는 신자유적인 형태의 금융화가 많이 진척되는 과정에 그게 연장선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80년대가 대략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시행된 일종의 원년처럼 사람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980년하고 그 분기점이라고 보시는데, 데이터를 딱 보게 되면 그게 느껴집니다. 여기 빨간색, 이 빨간색이 지금 GDP라고 보시면 돼요. GDP. 빨간색이 GDP. 그래서 GDP하고 저 위에 있는 저 검은색은 뭐냐? 이거는 부채 총량. 부채 총량. 뭐 부채, 뭐 민간 부채 뭐 다 합쳐가지고 아무튼 부채 총량 전체. 그래서 당연히 GDP가 상승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경제 활동이 많아지니까 이 돈을 돌고 돌면서 부채 총량, 즉 화폐의 이 양이 점점 늘어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치? 비슷한 비율로 하다가 좀 벌어지하다가 198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히 차이가 나죠. GDP는 이만큼 오르고 있는데 부채 총량, 즉 금융시장에서 움직이는 돈의 규모는 턱받쳐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2010년 얘기니까 2020년은 이것보다 더 늘어났겠죠? 더 쭉 늘어났는데,
바로 1980년이 그 분기점이었고 바로 신자유적인 어떤 금융화의 물결이라는 게 바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또 주목할 게 바로 이 보라색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이게 금융기관이 아닌 그런 뭐 제조업 같은 어떤 기업들, 그리고 가게 개인들, 뭐 주택 뭐 거래하면서 빚 많이 지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여기 요 보라색 점점한 게 기업들, 금융기업을 제외한 그런 기업과 가게, 부채 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런 기업이나 가게들도 1980년, 즉 신자유적인 이 원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즉 가게든 기업이든 뭐 기존에 있던 금융기관이든 다 금융화의 구조에 지금 다 함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금융화의 주체가 금융기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금융기관들이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옵니까? 가게들이 낸 연금, 기금, 무슨 뭐 보험, 우리 보험 맨날 내잖아요.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그 보험 내는 거, 그리고 뭐 연금 뭐 하나 내는 거, 그 돈도 어디 있는 겁니까? 그 금융기관들이. 그쵸? 그거 금융시장 들어가서 수익률을 키워가지고 이제 가입자들 돌려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80년대 이후로 이제 이런 가게든 기업이든 뭐 금융기관을 할 거 없이 다 모두 이 금융화 시스템 속에서 부채 총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형국을 맞이했는데, 그에 비해서 실제 GDP 성장은 뭐 미비하죠. 그냥 쭉 가고 있는 수준이고,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건 뭐냐? 이건 중앙은행이 돈을 공급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량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아무튼 80년대가 즉 신자유적인 어떤 이 원리할 수 있는 이때가 지금의 경제 구조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시점인 거고, 그 가운데 2008년 금리가 빵 터지면서 대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있었고, 그게 10년째 왔었고, 지금 코로나19가 또 빵 터져가지고 그런 조치를 또 연장하면서 하고 있는 그런 형국 속에서 기존에 있던 이런 신자유적인 형태의 금융화의 이런 잔재들이, 혹은 관습들이 계속 오고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두 번의 위기가 피어왔지만, 뭐 관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던 대로 하는 게 있으니까 다시 또 위기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또 이제 금융화된 형태로 금융시장 들어가서 또 사고 팔고 하면서 된 부동산 뭐 부양하고 뭐 주가 부양하고 이런 식의 경제 구조가 계속 된 관습처럼 일종의 한물 같지만 여전히도 된 그런 습관이라는 게 항상 있는 거니까요. 그런 습관 속에서 된 경제 구조가 되고, 그래서 뭔가 양극화된 형태로 더욱더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네, 요거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2010년까지만 잘렸는데 2020년까지 제가 어제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더 올라갔다고 해요. 이게 2010년이었고 쭉 들어갔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했던 게 2010년 6이었는데 이거 살짝 내려간 거, 그게 살짝 내려가는 살짝 다시 올라간 거죠. 지난 10년 동안 또 어마어마하게 또 빚이 또 이렇게 그 부채 총량이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량이라는 거는 바로 이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화폐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금융거래가 다 부채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2020년에 코로나 사태 때 벌어진 일. 여기 보시면, 그러면 이제 GDP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뭐 그냥 끼역끼역 이렇게 가고 있는데, GDP 이 규모랑 이 전체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이 부채 총량의 차이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0배가 넘었을 겁니다. 자, 여기 마이너스 금리라는 얘기를 좀 잠깐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2016년쯤 돼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해도 실물 경기에는 돈이 안 흐르고 뭐 그냥 금융시장만 이렇게 성장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또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데 마이너스 금리를 취하기도 합니다. 더 이상 뭐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경기가 안 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취했는데, 마이너스 금리가 과연 우리가 겉으로 듣기에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냐 의아할 것 같아가지고 잠깐만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금리에 해당되는 건 어떤 금리냐면,
시중은행들의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에요.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금리하면 누가 은행에 적용하겠습니까? 다 현금화 시켜서 다 장롱에 다 집어넣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금리는 중앙은행이 이런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이제 예치금을 갖고 있는데 그 예치금 금리에 대해서 마이너스 0.5%를 매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런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맡겨놨던 이 돈을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매기는 순간 돈이 까이는 거잖아요. 돈이 줄어드는 거니까 당연히 맡기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돈이 자꾸 중앙은행에 들어와가지고 돌지 않으니까 야 자식들아 내 마이너스 금리 해가지고 못 들게 할 거야. 오지 마 자식들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했냐. 그럼 그 돈을 외환시장이나 또는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이제 그 돈을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그 돈으로 정부 국채를 사거나 또는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서 그래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하는데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사게 되면 자국통화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통화가치의 절하 효과가 발생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정부 국채를 막 사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다고 일본 독일 해가지고 그래서 정부가 상당히 이제 그 혜택을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효과를 저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외환시장에서의 효과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정부 재정 조달의 한 효과. 그래서 실제 그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서 실제 실물 경기에서 이 돈들이 풀려나가진 않았지만 어쨌든 재정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어쨌든 정부가 그 돈 끌어다가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니까 뭐 꺼낼 게 없죠. 빚을 내면 낼수록 정부가 이득 보는 건데 그래서 거의 이제 정부가 이자 무이자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저는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정부라도 어쨌든 돈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 일본의 장기 국채 그 추이를 보고 있는 건데요. 2016년 이때 마이너스 들어와요. 이때 2년짜리 국채가 마이너스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실제 이게 현실화된 겁니다. 유럽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자, 요거는 이제 그 유가 얘기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이제 혹시 질문 있거나 이제 하게 되면 하기로 하고요. 일단 시간상 이건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양적 완화를 통해서 일단 그 주요국을 중심으로 갔는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유럽.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닌 나라들은 또 하나 이제 뭐가 좀 걸리냐면 외환시장에서의 어떤 동요. 이게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우리도 97년도에 한번 경험했으니까. 그래서는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 따른 신흥국 위기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이제 잠깐 표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이제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이 신흥국 위기 메커니즘을 불어일으키는가. 이게 언제 좀 벌어졌다면 2010년 중반쯤에 2013년, 2016년 요 무렵쯤에 양적 완화 좀 이제 종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뭐 하는 거 좀 그렇잖아. 이제 슬슬 위기가 좀 안정화됐으니까 양적 완화도 종료하고 다시 정상화시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전 세계 신흥국가들이 막 흔들흔들 했는데 그 메커니즘을 살짝 우리가 좀 이해해보고자 제가 표를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외환시장에서 외국인들이 1달러에 1,000원을 갖고 들어와서 주식 한 주를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그래서 이제 주식이 막 호황이 돼서 이제 신흥국 시장으로 막 자금 막 들어와서 유입이 돼가지고 주식도 막 오르고. 그래서 2배가 되게 되면 한 주에 2,000원이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얘를 매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달러가 되는 거죠. 1,000원이 1달러인데 2,000원 중에 2달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달러 들고 와서 2달러를 들고 나가니까 수익률이 2배가 된 거죠. 수익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상황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외환시장에 살짝 동요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식시장이 어느 순간 꼬꾸라져가지고 주식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1주가 2,000원에다가 다시 원래대로 1,000주를 이렇게 1,000원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해보세요. 2,000원으로 뛰었다가 꼬꾸라지면서 1,000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똔똔이라 치자. 다시 1주 팔아가지고 1,000원 해가지고 1,000원 다시 1달러 얻어먹으면 되는 거지. 나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외환시장에서 동요가 와가지고 그
그 나라의 신흥국 통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달러에 1,000원이었는데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받는 겁니다. 1,000원밖에 없으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0.5달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달러 들고 와서 0.5달러밖에 못 건지는 상황인 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뭔가 살짝 위기가 올 것 같다, 외환시장에 약간 동요가 있는 느낌이 낌새가 채면 얼른 빨리 팔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엑소더스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신흥시장으로 자금 훅 들어왔다가 순간 훅 나가고, 그렇게 훅 들어가고 와리가리 하면서 신흥시장들은 망가지고, 경제는 어떨 때는 막 그냥 인플레가 막 너무 돈 막 들어 하다가 어느 순간 확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외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신흥국은 숙명적으로 외자 유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통 원천적으로 외환시장을 다룰 수 없으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신흥국 자금 유치 변동을 보여준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차이나 중국은 조금 예외로, 워낙 중국은 성장하는 나라다 보니까 중국을 포함해서 신흥국 자금 유출을 총량을 보게 되면 그런 위기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빼고 중국은 뺀 채 나머지 신흥 국가들, 이머징 마켓을 중심으로 상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게 등장합니다. 이게 2010년대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보시게 되면, 이게 2012년에 폭등, 자금률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 중앙은행장이 뭐든지 하겠다, 내가 뭐든 나서가지고 위기를 다 잠재우겠다 해가지고 이제 유럽 재정 위기를 잠재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식시장으로 이제 돈도 막 털리고 하면서 신흥국으로 자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던 그 돈이 그 다음 해 2013년에 미국 연준 중앙은행장이 양적 완화 좀 종료할 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부터 종료할게요 라고 말 한마디 땅 치니까 갑자기 훅 꺼졌죠. 이렇게 전 세계에 수장들이 말 한마디 뭐 하냐에 따라서 신흥국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출렁 거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마이너스 내려왔던 사례들. 이게 2015년 때 한번 했었고, 2016년에, 그리고 2018년에 여러 번씩 그 해마다 조금은 위기가 살짝 이상한 얘기만 돌아다니는 돈이 쑥 나갔다가 다시 또 확 들어왔다가 이런 일이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작년에 확 나갔다가 또 확 들어왔잖아요. 이런 식의,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만큼 이상하잖아요. 이게 돈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면 뭔가 국가 그 정책 기관자들이 경제 정책을 뭘 취하겠지 애매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이 확 들어와서 뭐 막아보려고 하는데 쑥 나가기도 하고 딱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부작용으로 좀 주목할 수 있는 거는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폭발, 그래서 양극화된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소위 말하는 그 선진국들 경제하고 신흥국들 경제에서 되게 뭔가 분리가 되는 이런 자금 유출에 비해서 신흥국에 더 위기가 더 이렇게 계속 빈번하게 심화되는 이런 일이 이제 2010년대에 좀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진국들 어쨌든 돈을 다 메워가지고 위기를 진정시켰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들은 계속 그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이제 전 세계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좌파 정치인들이나 세력들이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을 계속 가면 되겠냐 싶어서 이제 이런 완화적 통화 정책, 양적 완화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게 결국에는 주식시장 부양하고 금융시장 부양하고 소위 말하는 중상층 이상 계급의 혜택이 같이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민중들에게 돈이 간 게 아니다라고 비판을 막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코빈 같은 노동당 당수 같은 경우는 민중을 양적완화하자, 양적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만 배불르지 말고 민중들 위해서 하자. 그래서 이제 민중들을 위한 무슨 복지 혜택이나 아무튼 교육이든지 아무튼 돈 들어갈 때 많이 있잖아요. 교육, 교통, 주거 문제 등등 해가지고 에너지, 등등 그린 에너지 등등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어쨌든 돈을 쏟아붓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도 여러 개 주어졌으니까 국채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갈 정도로 국가가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힘이 여러 개 생긴 거니까 그렇게 자금 조달해가지고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를 하자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뉘앙스, 그런 개념, 그런 의미랑 비슷한 맥락으로 버냉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버냉키가 미국 연준 의장이었잖아요. 2016년까지. 그래서 2016년도에 연준을 마치고 자연이 돼가지고 본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쓰는데 거기에다가 이런 비슷한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민중을 위한 양적 완화는 이런 가치 표현들은 다 빠진 채 양적 완화를 하면서 재정을 부양하는 방법으로 하자. 더 이상 이런 통화 완화 정책, 통화 정책만 너무 한계 왔으니까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하는데 국가가 나서야 된다고 버냉키도 얘기했고 결과적으로 코빈이 한 얘기랑 비슷해요. 결과 메커니즘은. 다만 누구를 위한이라는 말은 빠져. 얘는 주류애니까. 그러니까 뭐 민중을 위한 이런 식의 가치 표현을 뺀 채 그냥 어쨌든 적극적 재정 정책 얘기하고 MMT라고 일컬어지는 이게 좀 핫한 테마긴 한데 현대 통화 이론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국가의 발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필요하면 돈 찍어서 하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IMF 같은 우리 IMF 악연이 많지 않습니까? 원흉이잖아요. 97년 외환위기 더 가혹한 금융부채를 만들었던 이 IMF조차도 된 완전 180도 탈바꿈이 돼가지고 국가가 나와서 재정 투자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여러 개 나라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국이랑 독일이다. 국가 부채가 40%밖에 안 되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80% 90% 되니까 가장 여러 개 되는 이런 나라들부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취하자고 주문을 합니다. 이게 2016년 17년에 일어섰던 일이에요. 다 2016, 17, 18 해가지고 고무력주의 아까 말한 그런 저성장 국면이 고착화되면서 더 이상 세계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경제는 양극화돼 있어. 주식은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조치를 취하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좌파든 우파든 뭐 중도든 뭐다 할 거 없이 그 상황을 다 이렇게 하면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재정정책의 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이 부상했던 겁니다. 참 여기서 MMT에 대해서 이따가 이제 질문이 나오면요. 그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이건 그 얘기인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재정의 부상이 되면서 이제 국가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갖다가 이제 몇 개의 사례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일본의 사례입니다. 일본이 아무래도 먼저 내려갔잖아요. 90년대 한번 경제 위기 오고 하면서 그걸 그네들이 어떻게 극복해가는 과정이었는지 한번 물론 극복이라는 게 뭐 완전히 무슨 뭐 좋았던 호시절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니라 어쨌든 파국으로 가는 걸 막으면서 어떻게 지금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적극적 재정 정책의 구상이 좀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것 같아서 이 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아마 90년 초 91, 2년 이때 아마 위기가 왔죠. 이게 이때가 바로 이제 일본 이 위기가 시작됐던 그 시점인데 그래서 거품 붕괴되면서 이제 막 부동산 시장 무너지고 그 여파로 은행 막 도산하고 막 그렇게 잃어버린 10년이 일컬어지는 90년대가 지나갔는데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가게들은 여기 위에 있는 게 가게들 그리고 요게 해외는 보지 마시고요. 뭐 헷갈리니까 요거는 비금 기업들 검은색 그리고 요게 국가 일반 정부라는 게 이제 지자체 다 포함해서 행정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보다시피 요때부터 가게나 기업은 저축을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요. 위기가 와가지고 빚 갚기 바쁘고 더 이상 뭐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지 않습니다. 투자도 안 하고 소비도 안 하고 그럼 결국에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유일하게 자금을 수입하는 주체는 정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금을 필요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플러스는 돈이 남아도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나눴을 때 드라마틱한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바로 보통 기업들이 빚을 내서 투자를 하죠. 은행에서 빚 내서 투자하고 또 상환하고 이렇게 보통 차익 경영을 통한 방법으로 기업을 불리는 게 보통 일반적인 기업의 행태인데 이제 이 기업들이 더 이상 돈을 빌려 투자하지 않습니다. 다 저축만 해요. 버는 거 족족 다 저축해가지고 가장 최대의 저축자가 돼요.
더 이상 기업은 그냥 열심히 돈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산에 모금 막 늘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업들 보면 그거 뭐 써내라 뭐 고가도 팔아라 막 얘기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고 가계는 마찬가지로 소득이 줄니까 저축자기는 했는데 저축액이 줄어들긴 하죠. 그렇다고 뭐 소비가 느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정부가 그걸 대체하는 방법. 투자와 소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정부밖에 없었고 정부가 된 그만큼 자금을 이제 부족분을 끌어당가다가 빚을 내서 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 크로스되는 이 기업하고 정부 두 가지 X자 모양으로 된 이 그래프가 슉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게 바로 이제 경제 주체별의 자금 잉여와 부족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제 구조의 어떤 커다란 변화를 보여주는 거의 드라마틱한 그림인 것 같아가지고 요걸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계속 국가 부채를 늘려는 방식으로 그걸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부채가 뭐 200% 넘었니 뭐니 이런 수치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혹되지 말고 그걸 통해서 그럼 일본은 어떻게 보면 경제를 붕괴되는 걸 막았느냐? 요거는 이제는 그 90년도에 요걸 100으로 놓고 이때 GDP가 어떻게 됐는지하고 만약에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에 GDP가 어떻게 감소했을지를 격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위기가 뻥 터지면 뭐 정부가 그냥 손 놨을 때 당연히 GDP보다 포사 가라앉겠죠. 그래서 이게 그 가라앉는 실제 추정치. 근데 실제 정부가 얘를 투자를 의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갭을 메웠던 거예요. 실제 명목 GDP와 CGDP가 이렇게 뭐 마이너스가 아니면 플러스 이렇게 모양 갑니다. 그 전까지 고성장은 아니죠. 고성장 국면은 꺾였고 그냥 저성장 국면 그리고 그냥 낮게 깔리면서 하지만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않아요. 그럼 어쨌든 이 갭을 메웠던 게 뭐냐? 정부 투자 효과다. 정부가 아니었으면 거의 뭐 망했죠. 그 기존에 했던 뭐 GDP 다 날라먹고 막 했는데 지금의 상황은 그 정도까지 간 게 아니라 어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발악을 했고 그 결과 꾸역꾸역 오는 상태에 있다. 물론 그렇다고 뭐 옛날처럼 경제가 확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마이너스 꼬꾸라지는 않는 그런 그냥 가는 상태를 지금 끌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은 언제나 볼 수 있냐 30년대 대공에서 볼 수 있어요. 이게 미국의 은행들의 그 대차 대조표를 표로 정리한 건데 2029년에 1929년 이게 위기가 터졌을 때 어찌 대응할지를 몰라가지고 세월을 막 허비해요. 결국에는 33년 한 3, 4년 지나고 나서야 이제 당시 루즈벨트 정권 들어서면서 이제 금융 안전 조치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아주 아사리판 남으니까 4년 동안 1929년부터 33년까지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뭔가 대처를 해줘야 되는데 대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민간의 이런 신용 즉 아까 얘기했죠 기업들이 차입을 해서 기업 경영하고 그 돈으로 이제 경제가 부흥되는 시스템인데 이게 망가지니까 민간이 은행에 이제 빚을 낸 규모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쪼그라든 거죠. 그만큼 경제 규모가 쪼그라든 상황에 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메웠던 게 바로 이제 공적 부분에서의 신용 즉 정부가 빚을 내서 된 어쨌든 이 투자를 함으로써 쪼그라든 이 경제를 어쨌든 그나마 메운 겁니다. 나중에 그러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제 36년, 3년 뒤에 규모 전체 규모는 이제 또 동일하게 나오지만 내용이 바뀌죠. 그 전까지는 이만큼이 민간 기업이 차지하는 경제의 어떤 포션이고 이게 국가가 정부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6년 뒤, 7년 뒤에 전체 이 경제 규모는 이제 똑같이 왔지만 성격이 완전 바뀝니다. 민간 부분은 이 정도, 상당 부분이 바로 공적 부분, 즉 국가의 어떤 정부 투자의 어떤 방법으로 이 경제 구조가 굴러가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과정 중간에 이렇게 아사리파하는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정부가 된 이런 조치를 취함으로써 여기에서 간 거고요. 이게 바로 이제 요 그림이고, 요 그림 쫙 올라가는 그림이고, 다음에 만약에 대공황 때처럼 조치를 못 취했으면 이렇게 됐겠죠? 그거를 계산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탁 꺼져가지고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사례를 봤을 때 위기 국면에서 바로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버냉키 같은 주류 진영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좌파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이런 저국적 재정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실제 버냉키가 퇴임 후에 자기 홈페이지에서 헬리콥터 머니의 이론을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방법은 어떤 거냐? 국가가 영부채를 발행을 하면 영부채를 중앙은행이 인수를 해가지고 재정을 지원하는 얘기입니다. 영부채라는 건 뭐냐면 기한이 없는 채권이에요.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 되면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자만 갚으면 됩니다. 근데 이자가 지금 거의 금리가 제로금리 수준이니까 사실 그냥 돈 갖다 쓰는 거죠. 그냥 중앙은행이 발권력으로 돈 찍는 걸로 정부에 돈 줘가지고 그걸로 이제 경기 부양한다라고 바로 전임 중앙은행 수장이었던 사람의 입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머니 같은 이런 얘기들은 위기 이전에는 그냥 어디 그냥 만화 만평에서나 보는 그냥 어디 안주거리로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이게 무슨 허황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전직 중앙은행장 입에서 나왔고 그게 실제 정책의 어떤 플랜 B로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됐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자. 이게 대안일 수 있겠다. 지금의 저성장 국면을 이렇게 가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가 많았던 현실에서 이제 남은 한 가지 방법은 헬리콥터 머니 같은 저국적 재정 정책을 취한다는 게 이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주류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버냉키가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뭐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그래서 그 얘기를 설명한 얘기인데 핵심은 바로 이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부채 발행해가지고 중앙 인수해서 돈 꽂아주자. 그 얘기를 쭉 써놓은 건데 나중에 또 질문서 나오면 또 자세히 좀 얘기하고요. 핵심은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여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헬리콥터 머니와 같은 그런 대규모 돈을 살포해가지고 위기를 탈출했던 사례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미 그 전에 일본이 했어요. 1930년대. 또 독일이 했고, 누굽니까? 독일의 나치들이 했고요. 일본의 국주의자들이 천황폐 이런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 침략한 애들. 이런 애들이 이미 30년대 그렇게 해가지고 위기 극복하고요. 문제는 그 위기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군국주의자들이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하면서 저는 그거 앞으로 침략했던 거죠.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위기 탈출을 제일 먼저 한 나라들이 그 경제적인 상황의 힘으로 이웃나라 침공하는 이런 일시제 벌어진 겁니다. 30년대. 그래서 이게 1910년부터 2020, 100년 동안에 중앙은행이 어떻게 돈을 쏟아부은지를 표로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이제 일본,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가 바로 누가 집권하던 시기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난립하던 시기. 이때 전쟁 일으켰잖아요. 2차대전 일으키고 우리나라 침략하고 두수산업 일으켜가지고. 독일은 없는데 독일도 어쨌든 위기를 되게 빨리 탈출해요. 나치가, 히틀러가. 그래서 히틀러나 이런 일본의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당시 서방 다른 나라 국가들이 어떻게 위기를 탈출할지를 몰라서 헤맸던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쨌든 40년대 지나오면서 다 그렇게 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결국에는 중앙에 다 나서가지고요. 다 돈 재정 지원해가지고 그 돈으로 경기 부양도 하고 나중에 이제 전쟁 나는데 뭐 어쨌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스라엘전 바꾸면서 다 그렇게 이제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좀 잘 안정화되고 호시절, 흔히 말한 자본주의 안정화 시절이 왔을 때는 이제 다시 쭉 내려가다가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 또는 작년 코로나 위기에서 보듯이 그런 또 위기 국면이 되니까 또 중앙은행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국면에서 중앙은행의 어떤 변신과 역할이라는 것이 없던 게 갑자기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한 몇십 년 동안 길게 동안 그걸 우리가 못 봐서 그런 거지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요 중앙은행의 역할이 되게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그러면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교과서에서 알고 있듯이
통화 정책을 좀 조정하고 금리를 뭐 얼마를 내리고 이런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중앙은행 역할하는 거는 사실 국가기관, 흔히 말하는 행정부하고 중앙은행이 서로 분리가 돼 있지 않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자꾸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그 행정부하고 중앙은행을 뭔가 독립적인 주체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사실 독립 주체가 아닌 겁니다. 이거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 있잖아요. 제일 처음에 있는 그림 이거를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유가 있는 게 마지막에 그 얘기랑 관련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에 주는 거잖아요. 같은 한 몸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에서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이념에 따라 중앙은행은 독립적이어야 돼. 중앙은행이 뭐 하는 거는 터치하면 안 돼. 얘네들은 공매한 선비들이야.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경청하고 들어야 돼 얘기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중앙은행들이 했던 행태를 보게 되면 사실 국가랑 같은 한 몸이었고 국가가 위기 상황일 때마다 그렇게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위기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너희들 자산시장 부양시키고 주가 부양하는 데만 이렇게 역할하지 말고 또 적극적으로 뭔가 하라고 우리가 요구할 근거가 충분하고 개념적으로도 역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제가 이 글을 보여주려고 하는 얘기는 그래서 중앙은행이라는 게 이미 지금 이 시절은 과거에 우리 몇십 년 동안 교과서에서 봤던 식의 그런 얌전한 중앙은행 시대가 아니다. 지금은 중앙은행이 파이터 같이 뭔가 정치 한복판에서 싸우는 시대에 와 있다. 과거처럼. 그래서 중앙은행과 국가를 분리하지 말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강의를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큰 틀에서 2010년대 위기 대응 극복 과정에서 파생된 어떤 경제 현상들과 함께 그 후유증 그리고 그것이 작년 코로나 위기 때 어떻게 더 심화됐는지 그리고 그러한 과정 속에 중앙은행이라는 게 과거 한 30년 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중앙은행은 전혀 다른 형태의 중앙은행을 지금 변모하고 있다, 변신하고 있다. 인플레와 싸우는 그런 중앙은행 시대는 갖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싸우는 그런 중앙은행의 모습을 보고 있고 정치 한복판에서 지금 중앙은행들이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 1시간 정도 남짓 강의했는데 일단 이렇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